대표적인 인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발트. 이 사람은 작은 스탈린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리틀 스탈린. 이분도 나는 스탈린의 최고의 모범생이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었고요. 아니다, 잘하네. 그러면서 최근에 체코에서 최악의 체코인을 이렇게 뽑는 투표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1위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투표도 최악. 하네요. 아 그런게요. 최악을 가리는.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 고트발트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따라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청하는 거요. 정답입니다. 오. 기현 씨 와. 정답이고요. 네. 그는 공산당 내부의 정치적 반대파들과 잠재적으로 이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인원이 무려 55만 명에 달했는데 55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미쳤네 그냥. 이들은 고문을 통한 자백으로 허위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말도 안 돼. 고트발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형된 공산당원들, 특히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매우 잔혹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발트는 숙청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평등하게. 네. 아. 개들에게 줍니다. 일단 오답. 잔인한 생각 못하겠네. 정답. 네. 정답. 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말씀하십시오. 그 요리해서 먹어요? 요리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시신을 굉장히 분쇄하다시피 합니다. 상상이 안 가. 너무. 보시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가 많이 파괴되고 도로도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나? 정답. 네. 해체한 신체 부위를 도로 밑으로 아스팔트에 깔아서 도로를 만든다. 거의 비슷해서 정답 하겠습니다. 예, 정답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만든다고? 재료가 돼요, 근데? 재료로 처형된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프라 애각도로를 채우는 재료와 섞는 방식으로 아니. 굉장한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형된 자들을 완전히 뇌 속에서 지워버리고 공산당 저항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고 이런 좀 조치를 하지 취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이런 숙청은 비단 체코슬로바키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폴레사프 비에로트, 불가리아의 볼코 체르벤코프 등 스탈린의 개라고 불리던 소련의 하수인들, 스탈린주의자들이 각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련 체제에 저항하며 자신의 세력이 이협이 되는 사람들을 대규모 숙청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반드시 이를 지원해주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KGB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 비밀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거. 스탈린은 소련의 엔케베데와 같은 비밀 경찰 조직을 동유럽 각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하나둘 감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반체제 인사 그리고 저항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화 도청, 우편물 검열, 감시 카메라 설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각 체포해서 구금,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일상이. 하여튼 비밀 들어가는 것들은 제일 수상한 거예요. 교수님 동유럽에 있는 저 비밀 경찰들 중에 좀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뭐예요? 예, 여러 비밀 경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948년 설립된 헝가리의 비밀 경찰 기관인 AVH, 즉 국가보안국입니다. 이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가보안국의 본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악명 높은 기관의 범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의 지하에서는 체제 이업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소름 좀 돋아요. 끔찍하고 소름 무서워요, 돋죠. 진짜. 또 내부에는 가혹한 고문을 가했던 여러 개의 신문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피의자들은 신문실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야 했으며 이러한 자백은 조작된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냥 잡아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소련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 강제 노동 수용소.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은 헝가리의 레치크 수용소가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저런 수용소가 있었구나. 자, 이곳에서는요, 소련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 간주된 정치범들을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 인원이 약 1,300명에서 1,700명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수감자들은요,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 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처 채석장에서 약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채굴 작업을 해야만 했었죠. 게다가 이제 음식이 제대로 이렇게 제공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버섯, 새싹, 뿌리, 열매, 심지어 도마뱀, 달팽이까지 스스로가 먹어가면서 버텨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아 씨, 레치크 수용소가 또 악명이 높은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경비원들입니다. 이제 경비원들은 호감자를 이제 미워야 해야 한다. 미워야 한다. 네, 미워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채찍과 곤봉으로도 무차별 구타하기도 하고 또 뭐 전기 고문, 물 고문 아주 잔혹한 고문을 했는데 100년 넘게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즐긴 것 같아 나중에 저런 아이고. 그냥 즐긴 거예요. 자, 스탈린식 숙청에 기반한 이러한 잔혹한 처벌 방식은 동유럽 전역에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잔인하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탈린의 독재자들은 교육에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바로 동유럽 사람들을 뼛속까지 소련화시키겠다. 사상. 교과서를 개정한 것이죠. 그리고 언어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 모두 러시아어를 필수 교과 과목으로 만들었고 자국어를 쓰는 시민들이 보이면 어김없이 또 처벌을 했다라고 와.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뿐 아니라 그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지도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업적을 극찬하는 시 등을 번역해서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 지역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탈린 숭배를 주입시킨 건 모두 스탈린의 스스로 개라고 자청했었던 동유럽의 독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은 독재자들을 앞세워서 동유럽을 더욱더 압박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체제를 스탈린식 경제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소련은 먼저 동유럽의 집단 농장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국유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농장을 강제로 빼앗긴 농민들은 농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일을 건성으로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내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예. 일한 만큼 수익을 다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에 일부 농민들은 자신의 가축과 곡물을 국가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 일단 먹고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축을 죽이고 곡물을 불태우는 일까지 그래.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요 우유에 이제 물을 좀 섞는 거지. 희석해가지고 그 강제 할당량을 좀 채운 적도 있고요. 또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좀 미리 숨겨놨다가 경찰들을 좀 매수해서 피한 적도 있고요. 뇌물 줬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재배된 동유럽의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품질 망했겠죠. 최악이죠. 그렇죠. 망했겠죠, 당연히. 우유에 물 탔다는데요?
네.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나마 쥐어짠 이런 농작물 중에 상당 부분은 소련에게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돼 갑니다. 특히 헝가리는요, 약 700만 톤의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를 생산했는데 그런데 그 소련군이 이 중에 약 400만 톤을 가져가 버립니다. 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수탈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뭘 먹어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집단 농장화로 생산량이 과거보다 한참 떨어진 상태였던 헝가리의 경우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스탈린이네, 스탈린. 스탈린. 네. 스탈린. 그런데 이 동유럽의 경제를 시청하게 한 스탈린의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와우. 중공업을 국가 우선 정책으로 삼게 되면서 기본적인 의류, 식료품 이런 소비재 산업들이 굉장히 뒤처지면서 부족해졌겠죠. 이렇게 되자 소련을 당연히 원망하는 소리가 좀 커지게 그쵸. 되겠죠. 요즘 서유럽은 점점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스탈린은 아주 의외의 행보를 보입니다. 의외. 바로 동유럽 국가들을 달래주기로 한 것이죠. 오. 그것이 바로 소련판 마샬 플랜, 바로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인 코메콘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코메콘은 1949년 1월 25일에 소련의 주도하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6개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물자, 설비 등을 교환하고 원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자, 한마디로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산 국가들끼리 서로 돕는 경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뭐야? 병 주고 약 주고야? 아, 이런 거에 당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맞아. 예, 맞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 처음에 이렇게 코메콘이 창설됐을 때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소련의 원조를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탈린의 숨은 속내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거 아니에요? 소련 힘들어, 좀 도와줘.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 그 비슷한 그 맥락인데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의 주요 자원,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등을 소련이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련의 자원은 동유럽에 어떻게 팔렸을까요? 엄청 비싸게요. 정답입니다. 비싸게. 예, 맞습니다. 비싸게. 자, 이건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방 국가들에게 서로 수출했었던 상품들과 가격 비교를 나타내는 편인데요. 일단 역청탄의 경우를 보면요. 서방 국가한테는 32마르크에 수출합니다.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는요. 50.2마르크로 어머 어머. 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출했던 것이죠. 또 석유 역시 서방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동유럽 국가에 수출합니다. 2배네. 이 외에도 강석, 알루미늄 등 다양한 상품들을 코메콘 가입국에 있어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유럽 국가들을 완전 호구로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런 코메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련을 고양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보이시죠? 코메콘 가정안, 폴란드에서 온 버터, 불가리아에서 온 야채, 헝가리에서 온 고기, 체코에서 온 꿀,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매질. 매질?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렇게 소련은 코메콘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자원 수탈을 강행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까지 완전히 이제 종속시키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와주진 못할 진짜 망정 엄청 초반에 가져갔네요. 뭐 그렇게 도와주는 척하더니 다 쓸어가네. 맞아, 그쵸. 맞아. 도와주는 척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소련이 동유럽을 완전히 장악해가며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 소련을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방에서 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토? 나토? 예, 예, 나토. 나토. 예. 예. 맞습니다. 나토입니다. 아,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국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다른 국가들한테 당했을 경우에 다른 전체 회원국이 맞아. 공격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기군. 예, 정확합니다. 예, 이들 국가들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었고, 자 이렇게 되자 소련은 미국의 나토 창설이 자신들을 겨냥한 적대적인 군사 동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맞아요. 나토 창설로 미국과 소련의 기싸움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1953년 소련에는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다. 소련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1953년 3월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인물에게 이러한 일이 아, 정답. 네, 드디어 제 바람대로 스탈린의 만행을 보다 못한 네. 이제 소련의 누군가가 암살을 시도합니다. 아, 안타깝지만 기현 씨 오답. 아니 정답. 네, 스탈린 사망. 네, 정답입니다. 아, 이게 맞구나. 바로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 소련의 독재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네. 소련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죠. 엄청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왜요? 되죠.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맞습니다. 스탈린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스탈린 이후로 후계자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니키타 후르쇼프입니다. 자,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후르쇼프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 집권한 뒤에 소련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1955년 5월 9일 동유럽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독이 나토에 가입을 한 겁니다. 아우, 이로써 나토의 방위가 소련을 더욱더 좁혀오게 되자 소련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대책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뭐 만들자? 우리도 만들자. 네, 소련이 뭐- 우리도 뭐 대항할 만들자입니다. 기구를. 예. 자기도 연합국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1955년 5월 14일 바로 나토에 대응하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게 된 겁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는요,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총 8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로 이루어진 군사 동맹 조약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조약의 서명국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 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 합의를 거쳐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공격 대상인 국가를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의 비슷한데요, 나토. 네. 나토랑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소련은 군사 동맹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반란이 혹시 발생하거나 서방 국가들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